작가님 요즘에 큰 이슈가 되는 게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예, 밸류 프로그램. 네, 거기에 좀 예.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거 좀 준비해 왔습니다. 아, 네네. 예. 여기 이제 2월 6일 나온 기사고요. 이제 그 증시 밸류 관련해 갖고 이제 네. 당국이 기업 밸류의 업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내놓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로 보면은 이제 일본의 이제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PBR의 마법 뭐 이런 얘기하면서 최근에 이제 저 PBR주 위주로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지주사가 좀 이제 또 부각받는 면이 있고 이제 뭐 그런데 그 네. 관련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에 이제 주로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자사주 소각 같은 이제 주주환원 강화하는 뭐 이런 거 이제 크게 보면 총 세 가지 이제 갈래로 나오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강화 같은 거는 증시 상승하고 뭐랄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있으면은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되게 좀 미약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이제 계속 얘기가 됐었던 첫 번째 이제 공매도 제도, 네. 공매도 제도의 선진화 이제 그러니까 산무 공매도는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무차입 공매도, 그다음에 이제 상한 기간이 이제 그 영원히 갖고 가는 이제 무기한 공매도, 그다음에 이제 20배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가는 이제 무제한 공매도, 이 세 가지 산무 공매도를 없애야 되고요. 이게 가장 좀 사실 핵심적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1월 17일 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상속세 문제, 과도한 대주주 상속세 문제가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상속세 문제가 지금 이제 이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환원 강화라든지 이런 문제, 거버넌스 문제라고 하는 부분하고 사실은 이제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건데 상속세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이 거버넌스 문제도 사실은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자사주나 이런 거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 상속 관련된 이제 이 뭐랄까 너무 징벌적인 이제 그 상속세 때문에 이제 대물림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든 좀 가능하게끔 하는 형태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도 이제 그 코너에 몰린 지는 좀 한쪽 면을 열어줘야 되듯이 한쪽 면을 열어주고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속세 문제도 같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문제, 이제 그런 문제가 먼저 선행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세 번째 지금 얘기 나오는 이제 주주환원 강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되게 뭐랄까 지역적인 사실은 이제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이 금융 여의도 디스카운트의 핵심적인 요소는 이제 여의도의 문제예요. 여의도가 너무 후진적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너무 카르텔화돼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데 공매도 관련돼서 계속 문제됐던 거, 금융투자소득세,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속세 문제가 사실은 이제 이 여의도의 그 사모펀드를 위시로 하는 이제 그 저기 이권 카르텔, 특권 카르텔하고 이제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걔들의 이제 이해관계를 해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입싹 닦고 이제 그런 것들 다 필요 없다. 공매도 금지 같은 거는 정말 잘못한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상속세는 뭐 부자 감세해서 부자들 잘 살게 해줄 일이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오도를 하면서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그런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여망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좀 내놓은 좀 그런 시선 돌리기용의 이제 그런 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주 환원을 강화를 하면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배당을 많이 주면 주가 오르겠죠. 네, 그죠? 배당 얘기 많이 예, 하더라고요. 배당이 주주 환원이니까 네. 배당을 많이 하든지 자사주 소각하든지 자사주 소각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가 지금 배당을 엄청나게 많이 주는 회사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보시듯이 시가 배당률이 5.6%, 6.2%, 5.8%. 이게 이제 20년, 21년, 22년 같으면 한 해 이제 예금 금리가 뭐 1, 2%할 수준인데, 그러니까 예금 금리의 2배, 3배씩 주는 이제 배당률이고, 그 다음에 배당 성량을 보더라도 20년에는 거의 50%, 이제 21년에 33%, 22년에는 거의 40%에 육박하는. 배당 주주 환원에 있어서 누구보다 이제 앞장서 있는 주주 환원의 모범 기업이잖아요. 네. 그럼 이 회사가 주가가 올랐겠네요. 네. 보시면 아니라는 겁니다. KT예요. KT입니다. 예, 방금 보신 게 KT입니다. 네. 예, KT가 연간 5%씩 배당을 주지만 보시듯이 2009년에 57,000원이었고요. 지금 33,250원입니다. 네. 배당을 매년 꼬박꼬박 5% 받아봐야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10년 넘어도 전고점을 회복 못하는. 그렇습니다. 정권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배당 준 만큼 사실은 주가가 빠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착각하시기 쉬운 게 배당을 주면은 그게 이제 주주한테 돌려주는 거고, 그럼 배당을 안 주면은 주주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냐? 아닙니다. 대신에 그 기업이 그 기업의 내부 유보를 갖고 그 돈을 갖고 투자를 해서 이익을 높여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서 주주한테 이익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네. 당장 현찰로 배당을 지급해서 주주들한테 이익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그 이제 투자론을 조금만 공부해 보셔도 이게 이제 배당을 무조건 많이 주는 게 그거 주주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애플이라든지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ROE가 되게 높아요. ROE가 뭐냐면 네. 리턴 온 이쿼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되게 높은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회사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 회사 자체에 투자해서 주식을 소각해서 그 주주의 가치를 올리는 게 그냥 그 돈 갖고 다른 데 투자해가지고 그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주식을 사서 자사주를 사서 매입 소각해서 그래서 주주 가치를 제공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ROE가 높은 기업만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야 그게 주주한테 이득으로 돌아가지, 현대차 같이 ROE도 낮은 기업은 자사주 소각해서 매입해서 소각한다고 해서 주주 가치가 향상되는 게 아니에요. 투자론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애플이 자사주 소각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이런 표피만 보고 피상적인 것만 보고 자사주 소각하면 주가가 올라가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 내면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요. 네. 자사주 소각하는 높은 주주 환원이 주가 상승을 이제 그 견인한다는 게 이제 이 나스닥 차트를 갖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스닥이 지난 10년 동안 보시듯이 뭐 거의 한 5배, 한 4배 정도 올랐으니까. 그런데 나스닥을 보니까 나스닥은 주주 환원을 많이 한다. 근데 나스닥이 주주 환원을 다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게 아니고, 애플이라든지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 워렌 버핏이 그 애플 주주가 되면서 주주가 되면서 이제 그 원래 워렌 버핏이 ROE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 ROE를 높일 수 있는 투자처가 없을 경우에는 차라리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게 훨씬 주주한테는 이제 이득이 된다. 특히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의 경우에는 이제 그 배당 소득세가 나오는 반면에 자사주 매입 소각은 세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장점이 있다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이 다 종목이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소각 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오히려 계속 주식을 발행해서 그 주식을 발행한 신주 발행을 통해서 이제 땡긴 돈 가지고 이제 공장 증설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주가가 2020년, 21년 이때 20배 올랐단 말입니다. 그런 케이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케바케예요. 그러니까 투자가 많이 필요한 기업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야 될 게 아니고 유상증자를 해서 그 돈을 갖고 수익성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해서, 그래서 국부도 이제 증가하고 일자리도 늘리고 해야 맞는 거고. 또 애플 같은 경우는 워낙 유입 현금이 많은데 애플은 공장이 없으니까 투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현금을 갖고 있지 말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이런 형태가 맞는 건데, 이거를 마치 자사주 매입 소각만 하면은 주가가 마냥 올라가는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대략 해서 한 50% 60% 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 지수만큼 딱 오른 겁니다. 음. 아니 높은 주주 환원하면 주가 오른다며 그 유로는 왜 안 오르냐고. 주주 환원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나라보다도 주주 환원율은 유로가 더 높은 그렇습니다. 건데 유로가 이렇게밖에 안 오른 거군요. 예. 아.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증시가 안 오른 게 대한민국의 이제 그 기업들이 주식만 상장해 놓고 주주 네. 환원에 인색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고. 예. 2010년도 2000년대 10년을 보면 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네. 10년을 보면 코스피 지수가 S&P 지수 상승률을 압도했습니다. 보시듯이. 네. 2000년도 초반에 한국 증시가 901포인트부터 해서 이제 10년 동안 2,009포인트까지 123% 올랐고요. 연 8.4% 상승할 동안에 바닥은 500이었으니까 바닥부터 보면 한 4배 정도 오른 겁니다. 2002년, 2003년 바닥에 비해서. S&P 지수는 보시다시피 오히려 떨어졌어요. 10년 동안. 1394포인트에서 1286포인트까지. 아니 그러면 2000년대 10년 동안은 미국이 주주 환원 안 하다가 갑자기 2010년대부터 주주 환원해서 거기서 주가가 오른 겁니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2000년대 한국 증시, 2010년대 미국 증시가 시장을 주도했던 이유는 뭐냐? 그거는 결국 글로벌 성장을 주도하는 나라가 어느 쪽이었냐에 달려 있는 거죠. 2000년대 내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중심축은 차이나였습니다. 중국이 고속 성장하면서 우리가 그 중국 옆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2000년대 주가 올라간 게 중국 관련주 아닙니까? 해운, 조선이 2000년대 날라갔던 게 바로 중국이 고속 성장하는 그 혜택을 직접 봐서 그런 거잖아요. 반면에 2010년대에는 한국이 왜 별로였고 그 다음에 유럽도 별로였고 왜 미국만 좋았냐? 2008년에 아이폰이 나오고 그게 이제 세계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모바일 혁명이 생겼는데 그 모바일 혁명 관련된 빅테크 주식들, 그 다음에 마가라든지 팡이라든지 하는 그런 이제 아이폰을 이제 베이스로 해서 움직였던 네. 그 기업들이 미국이 다 있었어요. 특히 나스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나스닥이 본 거예요. 2010년대 대한민국 증시는 왜 별로 없었냐? 주주 환원이 낮아서 그랬던 게 아니고 2010년대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을 차지했던 철강,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 화학, 해운 같은 중후장대형 산업들이 2010년대 죽을 썼고 2010년도에도 이제 아까 모바일 혁명하고 관련돼 있었던 대한민국 대기업들 중에서도 삼성전자, 네.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는 2010년도에도 좋았습니다. 네.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요. 이게. 성장 산업이군요. 성장 산업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지. 주주 환원을 많이 해주고 덜 해주고 한다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주주 환원이 지금처럼 인색한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높여주는 쪽으로 가는 게 맞긴 하겠죠. 하지만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이제 2차 전지 산업 같이 크게 성장하는 산업은 당연히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공장 투자하고 그래서 일자리 만들고 캐파 늘려갖고 미래에 더 큰 이익을 내서 주주들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주주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네. 아까 이제 좀 그 2000년대, 2010년대 말씀드렸는데 1980년대는 대한민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월등하게 좋았고요. 1990년대는 미국 증시가 대한민국 증시보다 좋았고, 네. 2000년대는 대한민국이 좋았고, 2010년대는 미국이 좋았습니다. 네. 2020년 누가 좋겠습니까? 대한민국이죠. 한 번씩 왔다 갔다. 네. 근데 예. 그런데 그 돈을 잘 투자해야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잘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대에 지금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성장의 키는 누가 갖고 있냐? 전기차 혁명이 갖고 있습니다. 전기차 혁명의 시대니까 모바일 혁명 시대에 모바일 혁명 관련된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10년 동안 좋았던 것처럼 전기차 혁명의 시대에는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배터리 회사의 주식이 좋을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미국의 빅테크 팔아갖고 한국의 2차전 주식 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업이 밸류업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밸류업하기 위해서 여의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산업이 주고 금융은 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빅테크 팔아서 한국 2차전지 사야 된다. The investor of today does not profit from yesterday's growth에서 오늘의 투자자는 어제의 성장으로 수익을 내지 않는다. 워렌 버핏 얘기예요. 네. 지금 자꾸 과거 거를 보고 얘기한다고요. 과거 10년 동안 미국 시장이 좋았으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시장이 좋겠지. 2008년에
과거 2008년도에 이제 여의도에 특히 그 미래에셋 같은 데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난 10년 동안 중국 증시가 이렇게 좋았지 않냐. 앞으로도 중국 증시가 좋을 거다 해서 중국에 돈 때려박아 갖고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돈을 왕창 날린 인사이트 펀드. 네.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망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요. 빅테크가 좋았던 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금 모바일 혁명 이런 이제 그게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되면서 그에 따라서 이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이제 그 성장이 있었던 나스닥이 좋았던 거고, 근데 지금은 그 성장의 축이 그 빅테크에서 이제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전기차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이제 시프트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미국에 있는 빅테크 주식 팔아갖고 한국에 2차 전지 주식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지 마라 네. 하는 워렌 버핏의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PBR 얘기를 하는데 PBR은 찰리 먼거 선생께서 찰리 먼거 아시죠? 네. 워렌 버핏하고 영혼의 단짝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97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찰리 먼거 선생께서 PBR은 쓰레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쓰레기. 예, 이게 그 얘기입니다. 네. 버핏이 PBR에 근거해서 담배꽁초 투자에 열중할 때 먼거를 만났고 버핏의 투자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먼거는 꾸준히 이익을 내고 현금 흐름이 좋고 ROE가 높은 종목이라면 저게 핵심이에요. 이익 내고 현금 흐름이 좋고 ROE가 높은 종목. 워렌 버핏이 항상 투자하는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 저겁니다. 저런 주식이 많은 증시가 대체 상승하는 거예요. 적정 가격에서 사서 장기 보유하더라도 큰 이익을 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후 버핏은 담배꽁초 방식을 버렸다. 담배꽁초 투자는 버핏이 쓴 벤자민 그레이엄 투자 방식을 속칭하는 말이다. 즉 PBR이 1배 이하할 때 사서 1배 이상으로 올라갈 때까지 담배 빨듯 하다가 버려버리는 투자다. 장기 투자가 아니다. 담배꽁초는 몇 모금 빨면 버려야 한다. 저게 조금 이제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레이엄은 PBR 1배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네. 순운전 자본 이하라고 그랬어요. 예, PBR하고는 얘기가 좀 달라요. 네. 예, 그러니까 순운전 자본은 뭐냐면 이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에서 부채 뺀 거다 나머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현금을 300억 갖고 있는데 부채가 100억 있어요. 그럼 200억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시장에서 100억에 거래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사갖고 청산해서 100억 남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얘기한 거예요. 찰리 먼거는 버핏에게 좋은 주식은 저평가에 살 수 없어도 적정 가격, 제값에 사더라도 장기 보유하면 결국 이익을 가져준다. 버핏은 이때부터 영구 보유, 퍼머넌트 홀딩 전략을 수립했고 영업이익률 높고 ROE가 18% 이상만 유지하면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한다는 전략. 버핏의 승승장구는 이때부터 시작되고 이런 투자 방식에 영향을 준 사람이 찰리 먼거와 필립 피셔 두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밸류에이션 강좌 클래스에도 저 얘기가 나오잖아요. 투자의 구약은 벤자민 그레임이고 필립 피셔부터는 투자의 신약이다. 저게 필립 피셔가 이제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그 책 나온 게 이제 1958년이고요. 그 찰리 먼거가 버핏한테 이제 그 얘기해서 필립 피셔식으로 개종한 게 신규로 개종한 게 1959년입니다. 1959년 이후에는 저런 식의 담배꽁초 투자는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지금 1930년대 40년대 유행하던 저 PBR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니 제정신이냐고요. 그 본질은 그게 또 PBR 1도 아니야. PBR 1도 아니야. 아까 말씀드린 순전 현금 자본이라고요. PBR이 쓰레기인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북밸류 그러니까 이 PBR 1이라는 이게 청산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PBR 1 안 되는 걸 PBR 1까지 올리겠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기업을 사서 내가 청산하면은 이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0.5다. 그러면은 2배를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는 그런 관점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청산 가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밸류 장부 가치는 역사적 원가. 내가 산 가격이에요. 과거의 산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PBR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기업을 청산한다는 걸 가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데 이 회사를 사서 청산하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기업을 가정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기업에 돈을 맡기면 이 기업이 이 돈 갖고 계속해서 설비 투자하고 뭐 해갖고 돈을 불려서 나중에 이제 2배, 3배 불려갖고 그 돈을 나한테 돌려줄 거를
가정하고 사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계속 기업의 가정이잖아요. 청산을 가정하고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지금 PBR은 청산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청산할 때 그냥 그대로 청산 못해요. 그럼에도 PBR을 쓰는 업종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 어. 금융사는 왜 PBR을 쓰냐면 네. 설비 투자가 없어요. 아까 이제 네. 역사적 원가가 아니고 그러네요. 자산들이 다 이제 예금, 현금, 그다음에 뭐 유가증권 이런 네. 걸로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PBR을 쓴다고요. 2001년도 내가 애널리스트 할 때도 금융은 그때도 PBR 썼었다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나 경기 민감 업종,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에는 PR이 너무 들쭉날쭉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PBR을 쓰는 이 정도지. PBR은 밸류 지표가 아닙니다. 네. 근본적으로. 네.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결국 그 우리가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 기업에서 바라는 거는 그 기업이 영업을 잘해서 네. 돈을 많이 벌어와서 우리한테 돌려주는 그 이익에 대한 배당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이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익하고 관련된 PR이 투자 지표여야 되지 PBR은 투자 지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때 보시면 2012년 1월 무렵이 되면 네. 저퍼 혁명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PBR이 대세가 됐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저퍼 혁명을 주도한 게 제가 다녔던 대한투자신탁, 한국투자신탁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PBR이 대세가 만든 게 미래에셋이고요. 그 다음에 저 PBR 거품, 이 두 가지가 꺾이면서 대한민국의 금융투자업계는 쇠락의 길로 걷게 된 거고, 그게 후진적인 형태로 계속해서 태보하게 만든 1등 원흉이고요. 그 결과가 지금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PBR 관련된 지금 소동하고 또 맞닿아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결국 네. PBR이라는 게 이제 ROE하고 이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장부가 그러니까 자기 자본에 비해 갖고 얼마만큼의 그 자기 자본 얼마만큼 활용해서 이제 그 수익성을 갖느냐 하는 그 지표가 ROE잖아요. 네. 그래서 ROE가 높으면 PBR이 높은 거고, ROE가 낮으면 PBR이 낮은 겁니다. 결국은 이익이에요. 네, 결국은 이익이다. 그래서 PR이 아직까지도 이제 역사도 계속 제일 오래됐고 아직까지도 제일 신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밸류에이션 지표로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결국은 이익을 주주들이 배당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식이라는 제도 자체가. 네. 위대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서 네. 이제 별일 없으면 죽을 때까지 보유해라. 이게 네. 이제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이거든요. 네. 가장 첫 번째가 위대한 기업이잖아요. 네. 위대한 기업은 ROE가 높은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ROE가 높다는 거는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돈을 벌어오는 기계인데 네. 그럼 어떤 기계가 제일 좋겠습니까? 넣어둔 돈에 비해 갖고 많은 돈을 벌어오는 기계. 예, 그게 수익성이 높은 걸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수익성이 바로 ROE라고요. 네. 주주들의 돈을 갖고 얼마만큼의 이익을 거두느냐, 그 이익률, 그게 ROE거든요. 그러니까 ROE가 높은 기업이 월등하게 좋은 거죠. 네. 실제로 이제 그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LNF 이 3개 회사 그 양극재 네. 주요 3개 회사를 이제 비교해 보면, 네.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거는 되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ROE도 매년 크게 달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 네. 항상 에코프로비엠의 ROE가 제일 높아요. 아, 그래요. 예. ROE가 대략 이제 한 20%에서 한 30% 그래요? 선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의 그 기준에 충족하는 거고요. 네. 그거는 경영을 되게 이제 주주들이 맡긴 돈을 갖고 되게 경영을 잘한다. 도덕적으로 잘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뜻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방향 자체를 잡더라도 PBR을 높이자 이게 아니고 ROE를 높이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 보자. 그건 네. 기업의 수익성에 관련된 거고, 그거는 주주들을 위해서 맡긴 자본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그런 방향이니까 네. ROE를 높이자는 거는 그 방향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PBR이 1 안 되는 거를 PBR 1 되게 하자 해갖고 PBR 주식들을 막 사서 지금 그게 마치 거품 이제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거는 이거는 지금 진짜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금융당국이 나서서 시장을 왜곡하는 거예요. PBR은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고 이제 뭐 대형 프로나 이런 증권 채널에서 그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저 PBR 혁명이다, 뭐 저 PBR 테마다 이래갖고 이제 사서 잠깐 치고 나오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현혹되시기 쉬운데 이런 한계가 명확해요.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거다. 예, 투자하는 사람 알 겁니다. 퍼머넌트랑 안 맞네요. 퍼머넌트 안 맞는 거죠. 예, 그래. 예. 그러니까 이제 나도 알잖아요. 내만 알겠습니까, 설마? 네. 이 투자한 구력이 오래된 분들은 이게 PBR은 이게 지금 이제 일종의 소동이라는 거를 이제 큰 돈 굴리시는 분들은 다 알 거기 때문에 눈치 쫙 보고 있다가 이제 이 개인들 부추겨 갖고 개인들 뒤늦게 이제 저 PBR 올라탈 때 잽싸게 때리고 떠날 수 있는 네.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저 PBR은 조심하십시오. PER 5배라고 해서 PER 50배보다 절대 싼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진짜. PER 50이 PER 5배보다 훨씬 더 쌀 수 있는 겁니다. 성장성이 있으면 금방 있으면. 줄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PER이 5배인데 내년에 이 반토막 나면 PER이 10이 되잖아요. 맞아요. 내후년에 또 반토막 나면 PER 20 될 거 아닙니까? 네. 내후년에 또 반토막 나면 PER 40이잖아요. 지금 건설주는 PER 2, 3짜리가 수두룩합니다. 그거를 과연 저평가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당장 올해를 넘길지 모르는데 올해 법정 관리 가든 이제 뭐 화해를 가든 해서 감차당하면 그 순간에 주주는 끝장이에요. 작년에 많이 벌어갖고 PER 2배, 3배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게. 네. 그러니까 미래의 PER이 중요한 거지. 네. 지금 현재의 PER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장 24년의 PER보다는 25년, 26년, 27년의 PER이 사실 더 중요해요. 맞아요. 예.